네, 지금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15회 충남과학기술 혁신포럼 시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성과확산실장 박봉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참가자 없이 진행되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차세대 초고속 이동체계 하이퍼루프 인프라 핵심 기반 기술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강재윤 연구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강재윤 연구위원님은 경기도시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토교토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이십니다. 그럼 강재윤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 근무하고 있는 강재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하이퍼루프 관련된 인프라 핵심 기반 기술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인프라 관련된 하이퍼루프 인프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굳이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도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별로 이렇게 뭐 논문이나 대외적으로 공개를 아직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행했던 과제가 작년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예타 사업이나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좀 두 번째로 저희가 대외로 공개를 하는 자리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2012년에 그 앨런 머스크가 관련된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철도연이나 뭐 유니스트,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하고 뭐 여러 연구기관들이 각자 고유 가지고 있는 뭐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각자 고유 그 기술 분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그 운송관 튜브 관련된 인프라 기술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나 뭐 기본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철도 자기부상이나 촬영 방식의 철도 지금까지 기록돼 있는 기록 속도나 운영 속도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자기부상 열차가 600km 정도까지 속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떼제베가 차륜 방식으로 575km까지 속도를 최고 속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순간적인 짧은 10초 내외 순간적인 최고 속도였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자기부상이나 차륜 방식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운영 속도는 차륜 방식은 300km 내외이고 자기부상 방식은 450km 내외라고 일단 이 철도 분야나 차량 기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 이제 고속화함의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기저항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기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기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필요한 그 에너지는 속도의 이제 상승에 비례를 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500km 이상 지금 하이퍼루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1000km, 유럽에서 얘기하는 800km 정도까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공기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철도 차량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의 한계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하이퍼루프의 가장 최초의 제안자는 사실 미국의 로켓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다드 박사가 1945년에 특허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 내용 설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이퍼루프의 기본 개념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자기부상으로 열차를 부상시키고 터널 형태의 주행로를 공기를 빼내서 공기저항을 없애면은 아주 놀라운 속도로 속도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이 내용을 알고 했는지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2012년에 하이퍼루프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퍼루프가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뭐 모든 기술들이 다 화성의 이주, 화성을 위한 화성에서의 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기술을 얘기할 때도 이것이 뭐 화성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통 시스템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구상에서도 기존에 있는 뭐 4가지 교통 모드에 추가적으로 5번째 혁신적인 교통 모드가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이제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하이퍼루프의 기본적인 컨셉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튜브 형태의 운송로 내부를 공기를 뽑아내서 감압을 해서 공기 저항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이런 포드 형태의 일반적인 고속 열차나 연행하는 여러 대의 차량이 연행하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단일 차량 형태를 자기 부상으로 띄워서 주행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하이퍼루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고속화를 통해서 지금 1200km로 주행했을 때 서울 부산 간에 20분 만에 돌파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 이 정도의 아주 고속화되는 미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2012년에 앨런 머스크가 기술 개발을 제안한 이후에 지금까지 각 나라별 또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그 주요 기술 개발이나 그런 이슈들을 쭉 정리를 한 것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2014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퍼루프 알파라는 기본 개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 보고서를 개념으로 이제 차량 개발을 위한 이제 경쟁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또 여러 대학에서 관련된 차량 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해외에서 하이퍼루프 관련된 기술 개발은 주로 차량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 실험을 하기 위한 그 테스트 시험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시험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튜브로 우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제 튜브로 접근을 해서 일단 시험선을 구축을 하고 차량 실험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각자 그 나라의 그 교통 수요에 맞춰서 하이퍼루프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각각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철도연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이 관련된 차량 기술 연구를 해왔고요. 저희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2016년부터 이 당시에 그 버진 하이퍼루프가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되면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 10개 노선을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글로벌 챌린지라는 그런 컴피티션을 또 공개를 했고요. 저희 연구원도 한양대하고 몇 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여기 글로벌 챌린지에 또 제안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제안서가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올라가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버진 하이퍼루프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하이퍼루프 저희가 제안한 그런 노선이나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관심 있게 보아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그 이후에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 6년 정도 하이퍼루프 인프라에 관련된 기술 연구를 추진을 해왔고요. 오늘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연구했던 그 인프라 기술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그 기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국내외 기술 주요 이슈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버진 하이퍼루프가 2012년에 유인 주행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할 그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고 있는 주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HTT나 하르트라는 곳도 각각 자기 요구되는 그 사양에 맞는 그런 그 튜브 인프라에 대한 사양들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관도 지금 일단 강제로 튜브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이슈라면 지금 각 기관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철도연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작년에 과제를 끝나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실무 실험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각 기관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반 기술을 가지고 다 모아서
저희가 2024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예타 연구 사업 기획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 과제를 토대로 그 예타 사업을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예타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이제 시험선 구축을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선 구축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그 시험선 구축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제일 말미에 제가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인프라 관련된 기술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2단계로 총 1단계는 2년 정도 지금 하이퍼루프 인프라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어떤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를 좀 탐색하는 기간을 2년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기반 기술 각 요소 기술들을 정의를 해서 다음 4년 동안 저희가 그 인프라 주로 뭐 제로 설계, 시공, 그다음에 장치들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건설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뭐 그 버진 하이퍼루프에서 구축한 지금 500m짜리 시험선, 그 시험선이나 뭐 HTT나 하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시험선들은 대부분 강제입니다. 이 강제하고 콘크리트하고 이제 대표적인 건설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밀도가 높은 재료라서 기밀을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 뭐 하이퍼루프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 자기부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강제인 튜브 구조물과 자기장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철도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도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 자기부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강제 튜브로 했을 때는 이 추진하는 거에 이제 뭐 어떤 저항력처럼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만약에 굳이 강제 튜브를 써야겠다면 콘크리트로 튜브로 했을 때보다 단면이 뭐 30% 정도 좀 키워서 강제하고의 간섭, 자기장 간섭을 피하는 그런 단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강제라라는 재료의 단가나 그다음에 또 이 강관 그 내부 직경을 뭐 3점 몇 미터, 뭐 4미터 내외 정도의 큰 튜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공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단가나 제작비 등을 고려를 하면 사실 강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형하기도 좋고 가장 뭐 일반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재료로 운송관 튜브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뭐 다공성 재료, 그 골재와 골재끼리 맞물림으로 그 강도를 발현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맞물림이 일어나는 그 경계 부분이 일종의 공극처럼 작용해서 공극을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밀폐 튜브로서는 그렇게 이상적인 재료는 아닌데요. 그렇다면은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이런 밀폐 단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밀도 높은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재료 탐색을 하다가 당시에 저희 연구원에서 스포 콘크리트라는 이름의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개발해서 저희만의 그 재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포 콘크리트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들이 이렇게 뭐 굵은 골재, 장골재들이 이렇게 서로 믹스되고 그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그 공극을 채워서 일단 어떤 고형화된 재료를 그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스포 콘크리트는 이런 뭐 아주 미세분말 형태, 미분말 형태의 재료가 섞여서 이 공극이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공극이 거의 2%, 기존 콘크리트가 뭐 10%에서 20%라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의 공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폐 이 운송관 튜브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공기를 얼마만큼 잘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 콘크리트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개발한 그 스포 콘크리트를 가지고 밀도 그 투기성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기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5% 정도 수준의 투기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요 하이퍼루프를 위해서 조금씩 재료 배합이나 이런 개선을 해서 조금씩 밀도를 높여서 결국 저희는 하이퍼루프를 위한 초고밀도 콘크리트라는 게 네이밍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하이퍼루프 이 건설에 적합하다고 개발한 이 초고밀도 콘크리트의 약간 그 물성을 보여주는 뭐 간단한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 그 밀크 타입의 이 페이스트를 어떤 그 거푸집이나 이런 형상을 그 형성하는 거푸집 안에 이렇게 붓고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들은 그런 그 골재나 이런 것들이 잘 분포되게 하기 위해서 뭐 진동 다짐이나 이런 형태의 다짐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초고밀도 콘크리트, 스포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 골재를 뭐 고르게 분포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다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유동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한 형상이나 이런 것도 잘 채워지고 네, 뭐 그런 형상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를 통해서 그 밀폐 단면의 튜브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차량에서의 1,200km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진공 레벨로 우리가 감압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인프라 그 구축 사양으로 정해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문헌 조사를 할 때 뭐 100분의 1 기압 수준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1000분의 1 기압 수준의 그 감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운영 기압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하는 토대가 된 이제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내부 진공도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어떤 저항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분의 1 기압에서 1000분의 1 기압까지는 거의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의 저항력을 보이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하이퍼루프 튜브 구조물의 진공도 관리 범위를 1000분의 1 기압에서 100분의 1 기압으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고요. 이제 그 미리바 단위로 하면 1미리바에서 10미리바 사이이고요. 이 기압을 이제 콘크리트 튜브로 했을 때 최소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자라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료 개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그 진공 범위, 그다음에 재료 개발을 통해 재료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료가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그 기밀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이제 시험적으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콘크리트 아니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목 구조물에서의 투기라는 것이 사실 그전에는 뭐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험법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재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뭐 실험 방법이나 그다음에 실험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세팅을 했고요. 이 보시는 것은 저희가 실험 방법을 이제 일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실험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한 실험법이나 실험 장치를 통해서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투기 개수를 실험한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콘크리트,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초고밀도 콘크리트도 강도를 바꾸면서 이제 그 부재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각 강도별로 두께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물론 다공성 재료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부재 안에서 투기 개수를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두께를 키우면 결국 공기가 유입되는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유지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근데 구조물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설계를 할 때 뭐 투기 개수를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이 각 강도별로 아주 이상적인 두께인가를 이제 실험 결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강도 콘크리트라면 두께가 250mm 정도가 되어야 유지 시간 뭐 30분 내외 유지할 수 있었고요. 초고밀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 적은 두께에서도 거의 뭐 2시간, 강도 80이든 2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압축 강도를 120메가파스칼 정도까지 했을 때는 거의 20시간 이상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의 이제 뭐 기압 증가나 이런 것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20시간도 훨씬 더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실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의 시험 장치에서 부재 실험을 한 것이라, 실제 이제 구조물에서는 뭐 콘크리트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신축 장치나 그다음에 뭐 펌프를 연결하기 위한 뭐 그 관련 뭐 그 배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해서 붙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다른 시설물과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경계면이 또 이 기밀 유지에 또 방해가 되는, 공기가 유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아주 뭐 이상적인 뭐 20시간 이상 이 정도의 유지 시간은 보일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나 이 실험 결과에서는 저희가 이 기존의 이 하이퍼로프 운송관이 강제가 이상적인 재료다, 아니면 기밀을 유지하는 데는 콘크리트가 강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로도 충분히 그런 뭐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투기 성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저희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형태의 단면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그 기본 설계를 쭉 시행을 했는데요. 이 1200kg대의 철도 구조물 이런 것에 대한 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 이 하이퍼루프에서의 기본 단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단면이 만들어질까라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기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뭐 국내 철도 기준이나 뭐 국내외에 있는 자기부상 철도 기준, 그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고속철도 설계 기준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최고 사양의 그 디자인 크라이테리아를 모아서 저희가 설계 지침안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는 뭐 일단 화물 운송을 고려를 해서 컨테이너 하중을 저희가 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원형 단면에서부터 시공법이나 그다음에 뭐 제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형태의 단면들을 저희가 쭉 설계를 했고요.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해왔던 뭐 대표적인 단면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특성 검토를 해서 경관장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관장 내에서 저희가 고려한 컨테이너 하중으로 이런 형태의 단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단면은 이런 형태의 단면이고요. 이제 뭐 차량이 지나가기 위한 이런 노반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각상에 올려놓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만든 이런 형태의 말발굽형 단면으로 최종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거는 기본적인 단면이고 추후에 뭐 차량 개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면 형태는 물론 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설계된 단면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력적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여기서 비교한 내용은 기본적인 재료비와 운반 가설비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강제 같은 경우가 지금 120메가파스칼 초고밀도 콘크리트에 비해서 거의 3.5배 정도의 강제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결국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고려했던 것처럼 이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이 하이퍼루프라는 이 시스템의 특성상 뭐 일부 몇 킬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수백 킬로를 이런 밀폐 단면의 튜브 형태로 건설을 할 때 가장 경제적인 단면은 역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 단면도 이제 뽑아내고 하면서 저희가 실물 사이즈의 운송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것으로 이제 다시 이제 목표를 잡았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내경 4m의 실물 튜브를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 제작 과정입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푸집 시스템은 이제 기존의 침매 터널에서의 제작된 그 거푸집 시스템을 저희가 이 형태에 맞게 또 개량해서 제작한 것이고요. 뭐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시공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이런 거푸집 이동을 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거를 프로세스를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연천에 그 주행 그 도로 시험 센터가 있는데요. 그쪽 부지에 저희가 요 내경 4m 그리고 길이는 10m의 콘크리트 튜브 실물 실험체를 여기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시제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거푸집을 현장에 설치를 했고요. 이때 좀 약간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박스 형태나 이런 단면을 콘크리트 대단면을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 때는 보통 하부 패널을 먼저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측벽, 그다음에 상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타설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했을 때는 그 분리 타설 면에서의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시공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기밀을 유지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완전 폐단면을 한 번에 타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때 문제는 이제 이런 큰 그 대단면을 타설을 할 때 내부 거푸집이 부력으로 부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저희가 이 타설을 실물 실험체를 제작을 했고요. 보시는 영상은 이제 저희가 그 제작 과정을 약간 타임랩스 형태로 정리한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가조립되어 있는 것을 현장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거푸집 조립을 했고요. 여기 있는 요 플랜지 부분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실물 튜브를 만들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뭐 25m의 한경관이 쭉 연결되면서 그 연결되는 부분에 신축 장치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실물은 그렇게 구성이 될 텐데요. 저희는 요 10m짜리 이제 그 시작품 제작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양단을 도어로 이렇게 막는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 요 연천에 도로 시험센터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뭐 아직 이제 작년에 과제는 끝났고 올해부터는 요 실험체를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기밀 실험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오시면 이런 뭐 실제 실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시작품을 만들어 놓고 쭉 그 기밀 실험을 했던 뭐 그 몇 차례 수행한 그래프를 정리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1mB에서 10mB까지의 그 실제 자연 증가하는 시간을 저희가 계측한 그래프고요. 이때 45분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기 이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저희가 목표했던 30분보다는 분명히 그것을 초과 달성한 시간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안정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시간 이상 유지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또 필요한 뭐 안정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실제 운영선 그 튜브 운영선을 구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축이음 장치이고요. 이제 뭐 연속하는 길게 유지되는 구조물은 반드시 이제 온도 문제로 이제 신축을 이제 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요 큰 폐단면 형태에 적합한 신축이음 장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스터디를 했는데요. 뭐 이것은 리비아 대수로에서 콘크리트 관끼리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게스켓 조인트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침매 터널에서 사용한 이제 진화 조인트라는 대체 형태입니다. 사실 가장적인 이상적인 형태는 이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무 블럭을 양쪽에 있는 세그먼트가 압력으로 꼭 늘리게 되면 고무 블럭이 이제 여기 그 압축으로 변형되면서 요 연결부를 막아주고 신축에 의해서 이제 고무 변형으로 밀폐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연결부 조인트는 상당히 고가라 이것이 저희가 실제 그 실무 운영선에서 뭐 25m 간격 또는 뭐 2경간 연속으로 한다면 50m 간격으로 이런 형태의 고가의 조인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는 뭐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뭐 이 형태의 가장 적합한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좀 탐색을 하다가 일단 기존의 배관에 적용하는 벨로우즈 조인트 주름관 형태의 이런 조인트를 일단 1차적으로 신축 이음 장치 형태로 좀 고려를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 내경 4m 형태에 맞게 일단 시험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장기 피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해석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사실 이 형태에서의 저희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주름관 형태 구조로 신축이음을 했을 때 저희가 기본 설계를 했을 때가 요 주름관 그러니까 요 신축이음 장치의 폭이 한 1m 정도 되었고요. 사실 이제 운송관을 쭉 연결했을 때 차량 입장에서 보면 1m 간격으로 이제 약간 그 부상이나 추진 시스템이 단절되는 구간이 생기는다고 뭐 그런 의미로도 그런 영향도 줄 수 있어서 사실 이 신축 이음 장치의 그 연결폭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아직 다시 이걸 좀 개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신축 이음 장치를 개발하는 걸 좀 이제 아이디어 스토밍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신축 이음 장치는 이런 주름관 형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일단 폐담의 형태 내부의 점검이나 아니면 내부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이 뭐 변형이나 이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검측하기 위한 이제 검측 장비, 뭐 탐사 장비를 저희가 자체 기술로 한번 시작품을 개발을 해본 것이고요. 저희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뭐 지작물이나 그다음에 뭐 구조적인 변이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시작품으로 개발한 것은 이제 30mm 정도의 변이나 뭐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은 탐사할 수 있는 정도의 탐사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이 기술을 토대로 내부에 있는 내부 뭐 그 자동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들을 연차별 그다음에 주요 기술 항목별로 쭉 매핑을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재료 설계 기술 유지 관리 그다음에 실증은 저희가 실물 실험체를 이제 건설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설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표준이나 기준을 통해서 뭐 설계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축적해 놓은 이런 기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실제 상용화 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저희가 예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나라의 인프라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그 인프라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버진 하이퍼루프에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보를 주면서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이 하이퍼루프 튜브가 강제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버진 하이퍼루프도 콘크리트 튜브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버진 하이퍼루프도 자체적으로 콘크리트 재료 배합, 뭐 재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그 콘크리트 재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진 하이퍼루프가 개발한 재료의 성능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의 이제 비교하기를 원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 관련된 실험 연구를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뭐 실험 장비나 그 실험체 이런 설계들을 버진 하이퍼루프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관련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게 그 지름이 2m짜리 실험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버진 하이퍼루프에서 개발한 그 재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기술을 가지고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버진 하이퍼루프가 개발했던 재료 강도가 한 80메가파스칼 내외였고요. 저희는 이제 한 100에서 120메가파스칼 정도 강도였는데요. 물론 강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버진 하이퍼루프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기술 간의 그 기밀 유지나 성능은 뭐 분명히 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결과를 이제 버진 하이퍼루프에 리포팅하고 버진 하이퍼루프도 저희 가지고 있는 재료 기술이나 이런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태리에서 하이퍼루프 노선 추진을 위한 뭐 타당성 검토 그런 제안서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버진 하이퍼루프하고 저희 연구원이 뭐 이태리 대학하고 몇 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태리 노선 그 타당성 연구 제안서를 같이 공동으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시기가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 좀 약간 뭐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좀 주춤하고 더 이상 뭐 가시적인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버진 하이퍼루프도 일단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버진 하이퍼루프도 2단계 그 시험선을 9.5km인가의 2단계 시험선을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계획을 하고 발표하면서 그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뭐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있는 재료 기술들을 그 시험선에 다 담아서 물론 저희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선을 또 구축하기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마치 또 그것 역시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뭐 얘기가 됐다가 더 이상 뭐 진행이 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콘크리트 튜브 형태로 연구를 하거나 그런 나라는 없고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하게 저희가 하이퍼루프 인프라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각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철도연의 차량 기술, 그 다음에 뭐 저희 연구원의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뭐 전기 쪽, 뭐 통신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기획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사업으로 올해 아마 예타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 뭐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뭐 잘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2024년에 출발해서 9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를 이제 그 기획 예타 사업 연구를 기획을 했고요.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뭐 부상 추진 기술, 그다음에 차량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인프라 기술이 다 각자 그 고유 구성 기술을 연구를 해서 그것들이 모인 시험선을 통해 이제 실제 시험 운영을 하면서 이 하이퍼루프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상용화 목표로 이런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고요. 총 9년 중에 4년은 이제 관련된 R&D 축적돼 있는 것들을 이제 기반 기술을 실제 상용화 시험선에 담을 수 있도록 다시 좀 업그레이드하는 연구 기간을 4년 동안 갖고 3년 동안 각 단위별로 테스트를 하고 또 이 3년 기간 동안 아마 시험선을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선 구축된 이후에 향후 2년 동안 실물 이제 주행 실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때 아마 주행 목표는 저희가 연구 개발은 이제 각 그 분야별로의 기술 사양 목표는 1,200km 속도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실제 시험선에서는 800km까지 이제 시험 검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예타 사업 기획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제 각 그 중점 분야별로 세부 기술 항목이고요. 저희 인프라 기술 관련돼서는 이제 뭐 재료 같은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량 사양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뭐 공력 그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걸 회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면 사이즈가 돼야 할지,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그 공기 그 진공압 운영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를 이제 다시 거기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장치 기술도 저희가 이제 신축 장치 쪽은 뭐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보긴 했지만 실제 실 운영에서는 그 본선과 그다음에 그 역사로 들어가는 그 분기 노선 간의 그 공기압을 차단하기 위한 뭐 밀폐도어 이런 것들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장치 기술들도 예타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뒤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타 사업에서 저희가 그 실제 각 구성 기술들이 총망라된 시험선 구축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그때의 시험선 총 길이는 12km로 구성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5km가 이제 콘크리트 구간, 그다음에 0.5km는 강제 구간으로 또 이때도 이제 콘크리트와 강제 간의 뭐 이런 뭐 차량 간의 간섭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뭐 기밀 유지 특성이라거나 이런 것들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크리트와 강제 구간을 두는 것으로 했고요. 총 뭐 R&D 연구비는 이제 9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요 시험선 구축이나 차량 개발을 위해서 뭐 6,400억 정도가 아마 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선 자체의 건설비는 뭐 2,300억 정도로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지금 지난 22일에 시험선 관련된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계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시험선이 놓이게 될 부지 특성이나 뭐 집안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선 구축을 12km 정도 이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선의 시험센터와 그다음에 차량 관제하기 위한 검수고 등이 이제 이런 부속 시설들이 놓이게 될 텐데요. 이 시험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충남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 기술에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라는 거를 좀 약간 설명드리기 위한 뭐 간단한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제 시험센터 저희가 이 시험선은 궁극적으로 뭐 한번 연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km짜리 시험선을 구축을 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계속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뭐 장치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제 이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시험선을 이제 그 뭐 종합 시험센터 뭐 그 단위 기술의 시험 인증센터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뭐 버지나이프 루프, 데브 루프가 지금 네바다 사막에 있는 500m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9.5km 목표로 지금 뭐 이렇게 시험선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유럽의 하르트라는 곳도 뭐 2.7km 정도로 시험선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데브 루프 자체도 하이퍼루프를 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이런 최신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하이퍼루프 하면 네바다 사막을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하르트라는 곳도 뭐 네덜란드의 뭐 고르니겐이라는 지방에다가 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시험선이 놓이는 뭐 위치 아니면 그 지역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하이퍼루프 가장 지금 뭐 미래 최신 신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뭐 UAM이나 그다음에 뭐 어번 루프 이런 형태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최신 그 미래 혁신 교통 시스템 중에 가장 뭐 관심이 높고 아마 가장 핫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험센터가 들어선 곳이 결국에는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요 그림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이제 각 그 뭐 철도연이나 그다음에 설계사 유신에서 하이퍼루프가 놓였을 때 어느 노선이 가장 뭐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래도 합리적이냐라는 노선을 검토를 한 것인데 사실 뭐 남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X자 형태로 뭐 동서남북이 연결될 때 결국 그 교차점이 되는 곳이 뭐 대전이나 우성 뭐 이 충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실운영선이 놓이거나 이럴 때 결국 요 교차점이 되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뭐 허브 스테이션 대규모 허브 스테이션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뭐 이런 시험선이나 이런 부지 유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관련된 이 실제 그 하이퍼루프 노선이 정해질 때 그 지역적으로 이런 뭐 허브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지역적인 가능성, 뭐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